자, 이번엔 4회 볼까요? 배버의 관료제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게 사실 뭐 관료제의 내용을 잘 몰라도 관료제는 우리가 관료제의 그 원리를 조직에다가 주입하면 기계적 조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문화, 공식화, 집권화 높은 고고고 하면 그게 기계적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거 관련 없는 거 찾으면 되죠. 뭐 전혀 생뚱맞은 건 상황론적 조직 관리네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전혀 관련이 없죠. 네. 공식적 규칙과 규제, 경력 지향, 문서화, 뭐 분업, 뭐 혹은 전문화, 비개인화,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죠. 지식 경영과 거리가 먼 것은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된다. 그렇죠? 지식은 사용에 의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함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보통 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유형 뭐 자산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뭐 차량 이런 것들은 가치가 계속 감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식은 이제 사용하면 여러 사용할수록 오히려 가치가 증대된다는 거죠. 지식 경제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아니죠. 수학 체증이죠. 뭐 게임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거 보면 처음에 하나 개발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적은 돈을 들이고 제품이랄 게 없고 그냥 뭐 다운로드 한번 받으면 되는데 큰 돈 창출되니까 수학이 체증하는 거죠. 지식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들의 웰페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집집마다 다 깔려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그 이용자들이 뭐 이쁜 템플릿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용자들의 웰페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팩스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팩스가 전 세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사용자 많은 말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요인으로 판단하기 가장 적절한 경우. 그 켈리 귀인 이론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딱 보시면 보통 이제 합의성하고 특이성은 똑같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고고고 높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답이 될 수 있고 2번과 3번 중에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정답은 뭐냐면 예를 들면 A군이 영어 시험을 못 봤는데 내적 귀인은 공부를 안 해서 못 봤으면 그 일관성은 뭐겠어요? 일관성이 높으면 이제 계속 못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게 내적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높고 나머지 두 개는 낮음 하는 3번을 골라야 되겠죠. 2번은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외부에 귀인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공식적 지위와 관련이 안 되는 거. 당연히 이게 개인적 권력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전문적 권력과 준거적 권력 D와 E는 그거는 그 개인적 권력에 해당되는 거죠. 4번이군요. 하우스가 제시한 경로 목표 이론에서 제시한 리더십 스타일에 해당 안 되는 거. 디렉티브, 서포티브, 파티서페이티브, 어치먼트 오리엔티드니까 정답은 디렉티브가 지시적, 지원적, 참여, 성취지향적이 빠졌네요. 1번이 틀렸죠. 민주적은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엘더퍼의 ERG 이론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은 뭐예요? 만족과 불만족을 상이한 차원으로 보다. 이건 이제 허즈버그 이론이고 2번에 욕구는 좌절될 수 있다고 보다. 이게 정답이죠. 사람들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구분한다. 이건 이제 그 데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가정했다. 이건 이제 맥그리거의 그 X이론, Y이론 중에서 이제 Y론적인 가정에 해당되는 거죠. 7번 민츠버그의 조직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민츠버그 이렇게 조직 이 피라미드 조직에 이게 이제 5덩어리가 있다. 여기를 이제 스트래티직 에이펙스, 오퍼레이팅 코어, 미들라인, 그다음에 테크노 스트럭처, 그다음에 이제 서포팅 스텝 이렇게 5가지죠. 해당 안 되는 건 뭡니까? 연구 개발 부분 그런 거는 뭐 없죠. 네. 그다음에 8번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회귀 분석도 되고 시계열 분석, 시나리오 분석 되는데 이게 마코프 분석은 주로 이제 공급 예측 방법입니다. 마코프는 대부분 이 마코프 분석은 공급 예측할 때 씁니다. 마코프 분석. 공급 예측할 때 쓰는데 이게 근데 이게 또 회계사 시험에는 수요 예측할 때도 쓴다고 해놨어요. 이게 둘 다 쓰는 건데
대부분 다 공급 예측에 씁니다. 이거로 또 알아두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거는 모른 체 하세요. 그 다음에요.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직무평가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절차인데 이거 직무급을 하려면 직무평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직무급이라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는 건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돈을 주려면 뭘 해야 되냐? 미리 이제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면 돈을 얼마를 받는지 이걸 정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사람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직무에다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직무급 하려면 직무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직무평가의 목적은 조직에 필요한 직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전혀 아니죠. 2번이 정답이네요. 직무급 도입을 위한 핵심적 과정이다. 그렇죠? 서열법은 직무를 세부 요소로 구분하여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한다. 아니죠. 서열법은 그냥 이제 그냥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세부 요소로 나눠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 판단하면 그런 거는 세부적 요소로 나누면 뭐겠어요? 점수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전에 등급이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게 직무를 판정하는 방법을 요소 비교법이라 한다. 등급이나 기준을 만든다고 분류법이라고 해야 되죠.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0번 임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 관리의 외적 공정, 이건 좀 어렵네요. 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직무에 대한 경쟁사의 임금 수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임금 관리할 때는 공정성 3개 있어요. 내부 공정성, 외부 공정성, 개인 공정성 확보해야 되는데 이 외부 공정성이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 직무 수행자와 다른 회사의 특정 직무 수행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은행의 외환 딜러로 가면 다른 은행의 외환 딜러하고 이제 임금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1번은 맞아요. 직능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스킬에 따라서 돈 주는 거에 스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성과 배분 제도인 럭커 플랜은 매출액을 성과 배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니죠. 이게 매출액은 스캔런 플랜이고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대비해서 그 개인을 계산합니다. 개인 계산해서 이제 그걸 다 나눠주는 거죠. 11번 임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방법이나 임금의 계산 방법을 임금 체계라고 한다. 아니죠. 이거 임금이나 어떤 지급이나 이런 계산 산정 방법을 임금 형태라고 합니다. 임금 형태. 임금 관리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임금 3가지죠.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이고 요거는 그 평균 임금에다 사람 수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이게 총액을 나눠준 배분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계산이나 산정 방법이죠. 요거는 시험에 이게 잘 안 납니다. 요거 2개만 시험에 잘 나죠. 수단성, 우리가 이제 기대 이론에 나오는 그 수단성을 높이려면 연공급 하는 게 좋다. 아니죠. 수단성을 높이려면 성과급. 수단성은 이거죠. 나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하면 주어지는 보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과업과 보상 간의 연계, 이걸 이제 수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업을 달성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연공급보다는 성과급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직무급은 근로자의 생활 사정과 신분에 의한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네요. 스캔런 플랜은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집단 성과급 제도이다. 그렇죠. 아니군요. 럭커 플랜이죠. 부가가치는. 네. 4번도 틀렸군요. 3번이 정답. 12번 전략의 수준을 전사적 수준, 사업부 수준 이렇게 구분할 때 전략 수준이 다른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사적 수준 전략은 회사 전체의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확장 전략을 배우는데 확장 전략에 전사적 수준의 전략에 뭐가 있냐면 이게 회사를 전부 다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수직적 통합이 있어요.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통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각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제휴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차별화 전략, 뭐 차별화, 원가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부 수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업부 수의 전략이죠.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률 표본 추출은 그 모집단에 있는 사람이 모두 샘플의 뽑힐 확률을 똑같이 만드는 건데요. 정답은 뭡니까?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할당 표본 추출. 예. 그 정답이 어떻게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죠. 예. 할당 표본 추출은 얘는 이제 비확률입니다. 비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집단이 1000명인데 남자가 600명, 여자가 400명이면 샘플을 뽑을 때도 똑같이 그 비율이 남자 60, 여자 40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비확률이냐 하면 그 남자 60명, 여자 40명을 뽑을 때 편의 표출을 합니다.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비확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출 SRS Simple Random Sampling, 그다음에 체계적 표본출, 군집 표본출 하나 빠진 거 이제 할당 뭐죠? Stratified 층화 표본 추출 그렇게 하면 그 확률입니다. 네 가지.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팀 기반의 신제품 개발 방식보다는 순차적 개발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거 틀렸죠. 이게 순차적으로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엔 다 팀 기반의 신제품 개발 방식을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 3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concurrent engineering, 동시공학이라고 합니다. 동시공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번 틀렸고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사.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이군요.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 기존 브랜드를 신제품에 확장하는 라인 확장 전략은 패밀리 브랜드 스트래티지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라인 익스텐션, 카테고리 익스텐션은 그건 이제 패밀리 브랜드 전략이고 밑에 두 개는 인디비주얼 브랜드였죠. 복합 브랜드는 한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유명 브랜드 함께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코어 브랜딩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격 전략은 현재 화폐 단위보다 조금 낮춘 990원, 29,900원 이렇게 붙여서 뭔가 싸다라는 인식을 주는 걸 우리가 이제 단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단수 가격. 그 다음에 이게 16번은 지수평할법이네요. 예측치가 지난주 라면 예측치가 22,600이고요. 실제로는 21,000상자가 판매됐대요. 그럼 이제 그 실제 DT-FT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00상자예요. 마이너스 1,600. 그럼 이제 마이너스 1,600에다가 그 병활상수 0.1이니까 이제 곱하면 160입니다. 마이너스 160. 그래서 마이너스 160을 22,600에다가 마이너스 160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2,440 돼서 정답은 4번이네요. 지수평할법은 뭐 이게 공식이 이건 뭐 공식만 알면 계산은 뭐 너무 쉽죠. ft 플러스 1은 ft 플러스 알파 dt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그 et잖아요. et t계 에러죠. dt 마이너스 ft 한 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측이 초래한 오차의 일정 부분. 아까 알파가 문제에서는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차의 10%만 다음번 예측에다가 더하든지 빼든지 해줘. 왜냐하면 이게 더 크면 이게 플러스 값이지만 이게 더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면 더해지고 이게 더 작으면 빼지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빼지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우세요. 과거의 예측이 초래한 오차의 일정 부분을 다음 기 예측에 반영하는 그런 학습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는 기법이 지수평할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공식을 좀 외우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그 슈메너의 서비스 매트릭스에 해당되지 않는 건
서비스 공장,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하지만 배치 서비스는 없어요. 뭐가 빠졌죠? 서비스 샵이 빠졌네. 서비스 샵. 네. 휴메너의 서비스 매트릭스는 뭐 공기업 이런 데는 뭐 난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공기업의 이 서비스 업종이 이게 많기 때문에 휴메너 같은 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축과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따라서 거기에 서비스 공장, 서비스 샵,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해설 한번 보시면 거기 구성되는데 거기 있는 그 각각의 예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8번 볼까요? 품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량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은 실패 비용이다. 그렇죠? 불량이 생겨서 드는 거죠. 이건 뭐 실패 비용은 우리가 돈을 쓴다기보다는 뭐 불량이 안 나오게 쓰는 게 아니라 불량이 안 나오게 쓰는데 드는 비용은 이제 통제 비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이 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이 드는 비용을 실패 비용이라고 하죠. 전사적 품질 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품질 혁신 철학을 이끄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사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게 좋죠. 관리도 상에서 관리 한계선을 좁게 설정할수록 생산자 위험은 증가한다. 이게 이제 맞는데 이게 생산자 위험은 이게 보세요. 이게 관리도 상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관리 중심선과 UCL, LCL 굉장히 넓게 책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안정 상태의 공정인데 이렇게 만약에 좁혀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좁히면 얘는 바로 이제 이거 금 밖으로 나가서 얘는 이제 이상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좁히면 좁힐수록 원래는 이제 괜찮은 거였는데 바로 불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 위험은 증가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넓혔다가 좁히면 생산자 위험이 증가하고요. 좁혔다가 넓히면 소비자 위험이 증가합니다. 관리도를 통해 품질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이건 뭐 안 되죠. 관리도는 그 공정이 안정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도구이지 원인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인을 밝히려면 우리가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 혹은 뭐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원인 결과 도표 뭐 이런 걸 하셔야죠. 그 이시카와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19번 ABCD 4개의 순차적 단계를 거쳐 제품이 조립되는 생산 라인이 있다. 1분당 몇 개 생산되느냐? 1분당 몇 개 생산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공정이 그게 12초로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초에 한 개 나오기 때문에 1분이 60초죠. 그러니까 이제 5개 나옵니다. 5개. 60초 나누기 12 하면 5개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중 정보 시스템 활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 이거는 뭐 아니죠. 이게 전혀 아니죠. 시스템을 통해 자금 조달 원활히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컴퓨터로 인력을 대체하면 생산성 향상할 수도 있고 기업 내부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뭐 CRM이나 뭐 SCM 같은 거 이게 되는 거죠. 인터넷 등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활용. 그렇죠? 1번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에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것은 이게 자본 잉여금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자본 잉여금이 뭡니까?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신 처부 이익 등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건 감자 차익이네요. 자본 잉여금 쉽게 말하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건 뭐냐면 어쨌든 주식을 발행하면 처음에 창단 멤버야 뭐 액면 금액대로 그대로 받았겠지만 그 뒤에 이제 뭐 증자 이런 걸 하게 되면 회사가 좋으면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액면가보다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온 중에 액면가만큼은 자본으로 들어가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외부인이었지만 주식을 사면 그다음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뭐 기타 등등 자본을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를 자본잉여금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자 차익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자본 조종이고요. 3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해당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건 이제 자본 조정에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의 후속 원가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는데 자본적 지출 이게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이게 좀 자산성이 있는 지출이죠. 그러니까 뭐 유형 자산의 성능을 증대시키거나 뭐 수명을 연장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기존 자산의 성능 유지 이건 아니죠. 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비용 성격이겠죠.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건 아니고 지출 효과 단기 수익을 창출한다면 영향을 미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성능 개선을 통한 생산 능력의 증대를 위한 지출 뭐 4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23번 재무 비율 중에서 장기 채무 지급 능력 측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이죠. 1번 유동 비율은 뭐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뭐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거하고 뭐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단기죠. 단기 당연히 장기가 아니라 수년가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NPV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 다 사용하죠. 예,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도 하고 특히 또 NPV는 그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개별 투자안의 상호관계 뭐 이것만 결정하지 뭐 다른 것들의 상호관계는 전혀 고려를 안 하죠. 그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이 8%고 시장 수익률이 10%일 때 베타가 1.5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이건 뭐 저 SML 공식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이 0.08이고 그다음에 시장 수익률에다 무위험 이자 뺀 게 10%에다 0.8 빼면 0.0이고요. 베타가 1.5니까 계산을 하면 0.11 돼서 11%.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이것으로서 4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